예,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제3절 양도매 취득식입니다. 작년에 나올 가능성 높다고 했는데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어떻든 간에 독립한 문제로는 그렇지만 종합문제 대비해서 우리가 양도매 취득식이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양도매 취득식이요. 자, 매매 등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입니다. 대금 청산일이라는 것은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해요. 자, 그런데 계약상 잔금지bil X입니다, 여러분. 바꾸면 시험에서 매매 등 일반적 거래의 경우 양도세, 양도매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잔금지빌로 한다. X입니다. 취득세는 매매 등 유상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빌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양도세는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이요. 근데 자 봅니다. 예외적으로 등기 접수일이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설로 합니다. 주식은 명의개설인데 그냥 우리는 시험에는 그냥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설 이렇게 나오겠지만 우리 기억할 때는 우리 부동산 세법이니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이렇게 기억합니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매매 등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언제다? 대금 청산일. 자,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해서 등기 접수일.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우리가 보기현 판단할 때 실무적으로도 대금 청산이라고 잔금지급이라고 사실상 잔금지급이라고 등기 접수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요. 장기할부 매매 보기 전에 잠깐만요. 그럼 거기 교재 원칙 한번 볼까요? 212페이지 일반적 거래 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밑줄입니다. 사실상 잔금 청산일, 즉 대금 청산일로 한다 밑줄. 이 경우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지금은 양가로 2번을 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밑줄 여기입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설 밑줄이요. 양가로 3번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자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두 번째 줄 끝에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설이요. 자 그래서 등기 접수일 기억합니다. 밑줄 짝이요. 자 그래서 거기 원칙 아까 맨 위에 양가로 1번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그 사실상 잔금 청산일 즉 대금 청산일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계약상 잔금지빌 X 써놓으세요. 맨 꼭대기, 맨 상단에 거기에 계약상 잔금지빌 X 해놓으세요. 대금 청산일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계약상 잔금지빌 X 해놓으세요. 거기 그 212페이지 상단에. 그리고 예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제 문제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세, 양도매 취득시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계약일이 2020년 3월 5일, 중도금지급일 필요 없고요. 계약상 잔금일 2022년 5월 30일, 대금 청산일 불분명합니다. 등기 접수일이 6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자 원칙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 불분명해.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이죠. 그러니까 6월 20일이 됩니다.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사례 문제 나오면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매매하는데 자 그럴 때 매매할 때 계약일이 2022년 예를 들어서 3월 2일이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2022년 예를 들어서 4월 10일이고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날 대금 청산일이 2022년 예를 들어서 4월 20일이고요. 을명의로 등기한 등기 접수일이 만약에 2022년 5월 28일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을 입장에서 여러분요.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식이 언제냐? 언제입니까, 여러분? 취득식 언제예요? 네? 자, 대금 청산일이죠? 원칙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은 더 늦으니까 대금 청산일입니다. 둘 중 빠른 날인데 대금 청산일이 빠르니까 대금 청산일 4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질문 또 드립니다.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시기는 언제입니까?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시기 언제예요? 예? 양도 시기 4월 20일입니다. 이 대금 청산일 날 보세요. 4월 20일 날 갑과 을이 만났잖아요. 갑 입장에서는 이날이 판날이죠. 양도일이고 을 입장에서는 이날이 산날이잖아요. 취득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매매의 경우는 이날 양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일, 취득자 입장에서는 이날이 취득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보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이 3월 28일로 하겠습니다. 3월 28일. 등기 접수일이 3월 28일이에요. 자, 그러면 양도소 세상의 취득식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으니까 언제입니까? 등기 접수일이죠. 자, 취득식이. 네, 그 다음에 갑입장에서 양도식이 똑같아요. 자,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일에 등기했으니까 양도식은 언제다? 네? 양도식은 등기 접수일입니다. 3월 28일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등기 접수일은 다시 5월 28일로 하고요. 5월 28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자, 그랬을 때 불분명하다. 그러면 양도소 세상의 취득식이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인데 불분명하면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5월 28일. 양도식이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으니까 등기 접수일 5월 28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자 이해해 두시고요. 됐습니다. 213페이지 특수한 거래인데 특수한 거래를 오늘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과세상은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부터 확실하게 다 대부분 다 봤는데 자세히 봤는데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올해 어떻든 간에 제가 조금 소홀히 하면서 볼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보면 안 돼요.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몇몇 것만 좀 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몇몇 것만 중요한 거 몇몇 것 보고 좀 깊은 내용들은 심화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집이랑 이런 때 볼게요. 3, 4월, 5, 6일에 걸쳐서. 자, 오늘 자 여기 봅니다. 몇 가지만 중요한 거 볼게요. 장기할 부조건 매매예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여기 화면을 보세요. 예. 장기할 부조건 매매의 경우는 원칙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 수익을 시작하면 또 그날이에요. 그래서 자, 비교해가지고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이런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는 보세요. 어떤 세금이냐면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이런 세금입니다. 자,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잖아요. 보유기간 동안에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놨다가요.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킨 조세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장기할 부조건 매매의 경우에는 원칙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인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 수익을 시작하면 이때부터 세금으로 귀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교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등기 접수일보다 인도일이나 사용 수익일이 빠르면 이날이고 인도일이나 사용 수익일보다 등기 접수일이 빠르면 원칙 등기 접수일이고 그래서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할 부조건 매매 나왔다 그러면 중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합니다. 중 빠른 날. 자, 또 봅니다. 자가건설 건축물의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은 언제냐? 원칙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근데 취득세에서 건물 허가받은 건축물 지었을 때 어느 때를 취득이 실효했냐?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원칙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그 전에 사실상 생활하면 그날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내주는 날이나 똑같은 날입니다. 표현만 다른 거지.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양도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자, 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만약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 하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이고 그래서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자, 이렇게 눈에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이요.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 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을 취득 실합니다. 근데 시험에 최근에 어떻게 나왔었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양도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추후 나중에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렇게 했었는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 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딱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저를 보세요. 화면을 보시니까 상속 중에 따른 취득.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 실효하느냐? 상속 개시일이에요.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취득세랑 똑같아요. 근데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 실효하느냐? 증여 받은 날이에요.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하는데 증여 받은 날.
근데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어느 때 취득시효를 했어요? 증여 계약일.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취득시효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이거 뒤바꿀 수 있으니까 알아둡니다. 뭐 증여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뭐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 이런 걸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진 적은 없고 물어보진 않고 그냥 증여받은 날로 나오는데 취득세랑 헷갈리라고 바꿀 수는 있어요.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됩니다. 증여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다 그러면서 취득세 할 때 야, 넌 맨날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213페이지요. 양가로 1번 장기할부 조건 매매. 장기할부 조건 매매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밑줄입니다. 또 이거하고 인도일 사용시기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중 빠른 날 밑줄. 그 다음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봅니다. 동그라미 1번 허가받은 경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밑줄이요. 사용승인서 교부일 밑줄. 다만 밑줄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밑줄이요. 그리고 건축허가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가 건물 져놓고 뭐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 밑줄 짝이야. 그래서 거기 자, 그 동그라미 2번에 또 반복이 되는데 결국은 허가받지 않은 경우,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언제라고요? 사실상 사용일 밑줄 짝이야. 단서의 끄트머리에 거기 또 그게 반복이 되네. 자,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양가로 3번 보세요. 상속 또는 증여에 따른 취득한 자산.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 받은 날 밑줄이요. 취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 계약일 밑줄,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 보조단 옆에 있죠?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음에 자세히 우리가 심화과정에서 다 자세히 배울 얘기 드리고요. 심화과정에 자세히 배울게요, 제가. 그리고 넘어갑니다. 심화과정에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올해 어떻든 간에 요 정도 일단 뭐 기본 이론에서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양도매 취득 시기 이렇게 대우해 주면 되고요. 216페이지 봅니다. 제4절 비과세 양도수입니다. 별표지 큼지막하게 2개 합니다. 여러분. 자, 올해 이제 개정된 것들이 있는데 그 개정 내용이 그 반영이 안 된 것들을 제가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잠깐 풀고 가야 되겠네요. 양도매 취득시 관련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계서일을 취득시로 한다. OX요. OX. 답이 엇갈리는데 여러분들? 맞잖아요. 매매 같은 일반 조건은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이죠? 즉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계서일 맞잖아요. 주식은 명의계서일이고. 자, 또 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날을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시로 한다. OX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망언하고 아까 했었죠? 자, 그래서 나왔었다고 기출지문인데 X가 언제입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언제예요?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이지. 자, 이런 허가 절차 없으니까 사실상 사용일인데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 이미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자, 비과세인데 별표 2개 하셨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비과세. 먼저요, 비과세 대상. 자, 화면을 보세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먼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입니다. 두 번째요. 이거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그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이 될 때 누구한테 양도세 내라고 할 거예요? 채무자는 법원에서 빈 털털이라고 벌써 파산 선고를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농지 교환, 맞바꾸는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요. 일정한 농지 분합, 나누거나 합치거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 관한 것도 자세한 것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요건도 그렇고. 자, 오늘은 그냥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사유라는 거. 여기 봅니다.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무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요거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요, 교재 216페이지 펴놓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자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 지적도라는 게 일제 시대 때 측량한 것을 바탕으로 돼 있고 종이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인공위성 GPS로 이렇게 촬영하고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GPS로요. 다시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 GPS로 다시 정확하게 측량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종이로 돼 있으니까 디지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다시 측량을 했어요. 그랬더니 측량을 다시 했더니 경계가 달라지게 됐어요. 자,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랫동안 이렇게 딱 돼 있었던 걸 갖다가 국가에서 다시 측량한 다음에 GPS 해더니 자, 요거 측량해 보니까 이건 네 땅 아니야. 이거 내놔. 요거 네 땅이네. 이건 이 땅은 네 땅이야. 너 가져. 그 이 사람한테 뺏어가 이 사람 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현재 상황은 경계는 변동이 없고요. 지적공무상 면적이 다시 측량했더니 늘어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줄어든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줍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이요. 요거 자, 토지 현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고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해당하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 경계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공부상으로만 이렇게 공부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비과세합니다. 물론 주는 주체도 공적 기관에서 조정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보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 눈에 두시고요. 또 1세대 1주택과 그 부소지 양도리한 소득을 비과세하는데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고가주택 제외합니다. 근데 올해 이제 이 고가주택 기준이 바뀌었죠? 작년 12월 달에. 자, 여태까지는 실지 거래한 가액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었다가 이제 얼마로 바뀌었어요? 12억 초과하는 주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자 봅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보세요.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요. 나중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고가주택하고 비교해서 볼 거예요. 나중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그건 안 바뀌었어요.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인데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이게 자 실지 거래가액 합계액이 기준시가가 아니에요. 이거 기준시가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었는데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 원, 9억이었다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12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있죠? 1세대 1주택 자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비과세를 안 해줘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꼭 알아둡니다.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12억 초과주택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실거래가액 12억까지만 비과세예요. 1세대 1주택이면서 12억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자, 이런 얘기. 그래서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량 비과세할 때 고가주택은 당연히 제외입니다.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되니까 이런 것들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요. 거기 우리 교재를 잠깐 볼게요. 216페이지 비과세 양도소득의 종류.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밑줄이요. 미등기 양도세에 해당하거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등기 의제, 등기된 것으로 봐주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쫙이요. 나중에 제가 이런 것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미등기 양도하거나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배제한다. 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쓰거나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 배제합니다. 어떤 경우 양도세 비과세하느냐? 먼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발생한 소득 비과세, 두 번째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지적재주사 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지급받은 조정금. 자, 지적재주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밑줄입니다. 지적공무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밑줄 짝이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이요.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주택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얼마로 고쳐요, 여러분들? 12억 원으로 고칩니다. 9억을 12억으로 고쳐요.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고요.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량 소득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량 소득을 비과세하는데 이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올해 또 개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 또 2번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이나 동거복량, 혼인 등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는 일시적 2주택 같은 이런 경우들 등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두 채인데 그중에 하나를 양도했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나중에 이건 자세히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거고요. 양가로 5번입니다. 잠깐 여기 보세요. 양가로 5번이요. 양가로 5번을 보시면 양가로 5번은 일단 이겁니다. 자, 하여튼 고가주택 실거래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거 강조드렸습니다.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 폐지하고요. 실거래가로 기준 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12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이.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1세대 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인제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합니다. 미등기 아니어야 되고요.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폐지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를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거예요. 주택이 두 채인데도 두 채 중에 하나를 양도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를 우리가 배울 거고요. 물론 조정 대상 지역 같으면 2년 보유도 해야 되지만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도 해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같으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또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요,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데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요. 자, 한번 보세요. 올해 개정이 됐어요. 종전까지는 도시지역 내 도시여건 5배, 도시밖은 10배까지 부수토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했었어요. 단순하게 도시지역 내 5배, 도시밖은 10배 이랬는데 이제 세분화됐습니다. 도시지역이라도 할지라도 도시지역 내라 할지라도 도시형 내라 할지라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토지는 자 바닥 면적의 주택 정착 면적의 바닥 면적의 3배까지 비과세합니다. 3배. 범위가 좁아요. 3배까지요. 그렇잖아요. 도시지역 내라도 수도권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서는 3배까지만 비과세 해줍니다. 수도권 내 토지 중에서 녹지지역 내 토지는 5배까지 해줘요. 우리 교재 뒤에 있어요. 일단 여기 보세요. 수도권 밖은 5배요. 자, 그 밖에 토지는 도시적 밖에 있는 토지는 자, 주택 정착 면적의 건물 정착 면적의 10배까지 비과세 줍니다. 10배까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려울 거 없어요. 도시적 밖은 도시적 내 종전 5배였고 도시적 밖은 10배였는데 바뀐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 뭐만 바뀌었냐면 요거만 주의하면 돼요. 자, 도시적 내에서 일반적으로 5배인데 도시적 내는 다만 뭐만 수도권 내 토지 중에서 수도권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만 몇 배다? 3배. 요거만 주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도시적 내 5배, 도시적 밖은 10배. 이거예요. 네? 도시적 내 5배, 도시적 밖은 10배. 다만 수도권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토지만 몇 배까지만 비과세 해준다? 3배까지만. 건물 정착 면적의 3배까지. 이거만 주의하면 돼요. 자, 주의하시고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할 때 한번 보세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데도 주택 수계산할 때 양도세에서는 주택 수계산할 때 포함합니다. 분양권, 주택 분양권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계산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주택 하나가 있고 분양권 하나가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몇 주택? 2주택 양도니까 비과세 못 받아요. 이런 겁니다. 다만 도정법 규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동안에 거주를 위해서 이 사업 시행하는 주택 다 때려부시고 임시로 살 집이 필요해서 대체 주택을 취득해서 거주하는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도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봐놓습니다. 그래서 교재 거기 양가로 5번을 보세요. 216페이지 1 비과세 양도소득의 종류에서 양가로 5번이요. 조합원 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로서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 발생한 소득. 다만 조합원 입주권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실거래가로 12억 초과하면 양도세를 과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양도소득 해가지고 여러분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자세히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의의만 제가 설명드렸어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렸고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그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됐을 때 누구한테 양도세 들어갈 거예요? 비과세입니다. 제목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17페이지 농지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있죠? 요거는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오거나 중간 문제로 지문 한 줄 나오거나 그랬는데 요거 그 요건 있잖아요. 자세한 내용들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제가 자세히 알려줄게요. 지금은 뭐 넘어가기만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너무 많이 이거 알려준 것만 제대로 소화하시고 일단 오늘은 비과세 소득의 종류, 고가주택의 기준 이런 것들만 정확히 알고 갑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1세대 1주택과 부토지 양도량 소득 비과세인데 개요만 한번 볼게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요.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보유한이 2년 이상인 거 쫙 밑줄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자 보유한 중에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다주택자는 물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고 하여튼 그 보유한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로까지 쫙 밑줄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가 그랬죠. 조정 대상 지역 내 조정상 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보유한 중에 2년 거주까지 해야지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거기 참고해 보니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도 과세되는 경우 그래가지고 1번이요. 실지 양도 가액이 9억 원으로 되는데 얼마나 고쳐요? 12억.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 폐지.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죠? 고가주택은 비과세 폐지.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 비과세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심화 과정에서 지금은 그냥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밑줄이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어요. 즉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비과세 폐지합니다. 요 밑줄이요. 그래서 이런 때는 비과세 폐지한다. 고가주택이라든가 미등기 양도한 자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폐지한다.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 제가 뭘 보려고 하면 개정 내용 때문에 보는 거예요. 양도당시 1주택일 것 그래가지고요. 거기 2번 봅니다. 주택 동그라미 2번 주택과 딸린 토지와의 관계.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 양도세만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의 주택 부토지 비과세하는데 기억번 도시지역 내 토지는 A번을 주의하면 된다고 그랬죠. 별표시 해놓고 꼭 기억합니다. 올해 개정세법. 자, 수도권 내 토지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토지는 건물 정착 면적 몇 배까지만 비과세 해준다고요? 3배까지만 비과세. 바꾸면 5배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시지역 내 5배입니다. 도시지역 밖은 몇 배요? 10배입니다. 그거 어려울 거 없어요. 비과세되는 주택 토지 범위. 도시지역 내는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다만 도시지역 내에서 수도권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만 몇 배? 3배까지만 비과세. 요거만 딱 주의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5배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됐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제가 비과세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비과세 소득의 종류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비과세. 다만 조정상 지역은 2년 거주까지 해야지 비과세. 뭐 이런 정도하고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소지 범위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됐고 쭉 넘어가요. 어디로 가시냐면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고가주택입니다. 자, 여기 펴놓고요. 또 설명을 듣습니다, 여러분. 분양권이라는 것은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인데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그래서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4분의 1 이해야 되는데 이걸 적은 편 또는 3분의 1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건데 그 어떤 건지 사례로 다 알려드릴게요. 자, 나중에 배우시고요. 교환분합 소득 비과세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 자, 고가주택 제외하고 1세대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고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주민표상에 있을 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한이 2년 이상일 때 비과세입니다.
물론 비거주자가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고소주자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 전입해가지고요.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고소가 있는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3년 보유해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 물론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2년 거주까지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 자, 됐습니다. 고가주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고가주택. 여기를 봅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의 종류, 기준, 시가, 면적, 시설 관계없이요. 실지 거래가의 합계액이 얼마 이제 12억 초과주택으로 바뀌었다는 거. 9억에서.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교재 4고가주택에서 고가주택 판정,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양도 당시 실거래가 계획. 자, 9억을 얼마로 고쳐요? 12억 초과로 고칩니다. 12억 원으로 고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이고요. 실지 거래가 합계획 12억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 쫙이요. 그리고 계속 설명을 들어보세요. 고쳐놓고. 뭐 이런 건 됐고. 자, 이어서 봅니다. 고가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겸용주택의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자,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다음에 겸용주택을 자세히 배워야 되는 건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외의 겸용주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 자, 잠깐만요. 저기다가 다시 써드려야 되겠네요. 자, 봅니다. 겸용주택이 있는데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고요. 주거 이외 면적이 40제곱미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는 주거 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암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주거 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 클 때는요. 요 건물에 있어서는 전부 주택으로 봐요.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주택으로 봐서 이 사례 같으면 100제곱미터 전체가 지금 비과세됩니다. 자, 전부 주택으로 봐서. 그런데 다만 여기를 봅니다. 이때 얘가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 있죠.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 만약에 주택 면적의 가격이 6억이고 주택 면적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9억 원이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상가 면적의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억 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 자, 어떻게 하냐면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을 한대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하니까 요거 얼마입니까 지금? 13억. 그러니까 13억. 그래서 요거 이제 전부 비과세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이게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올해 또 개정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 고가주택일 때는 겸용주택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전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거 부만 주택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예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자, 그래서 개정이 된 게 있어. 그래서 다시 예를 들게요, 여러분. 다시 예를 들게요. 자, 다시 예를 듭니다. 만약에 주거 면적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주거 면적의 가격이 6억이고요. 상가 면적의 가격이 4억이에요. 그러면 얘가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고가주택 판단할 때는 얘가 고가주택이냐 판단할 때는 합쳐가지고 주거 이해 면적 부분도 합쳐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단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여기 봅니다. 겸용주택의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거래가액을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고가주택인지를 그렇게 판단하고요. 자, 또 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얘가 자,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여기 이제 더 가격이 만약에 12억 초과는 고가주택에 해당될 때는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겸용주택이요. 자, 여기 봅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봐서 전부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1세대 1대 비과세 조건을 갖췄는데 겸용주택이에요. 주거와 주거 이해용대 겸용돼요. 얘를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보다 크면 건물에 있어서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데요. 일단 토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만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요걸 부등호를 주택 면적이 클 때 부등호와 작거나 같을 때 부등호를 자 눈여겨보면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중에 외워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죠.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얘기인데 자, 뭐 봅니다,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O, X요? X입니다. 기준시가가 아니라 뭐? 실거래가 합계액이 12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의하시고 또 문제 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수도권 내 토지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토지는 건물 정착 면적의 5배이다. O, X요. 자, 요거만 몇 배라고 그랬어요? 수도권 내에서 도시역 내에서 몇 배? 3배입니다. 요거만.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비합니다. 자, 3배인데 5배로 바꿉니다. 아이고, 인사말 나와버리네. 자, 여기 잠깐만 여러분들, 우리 교재 좀만 더 볼게요. 225페이지.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 초과하는 주택으로 고치고 9억을. 그 다음에 2번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 고가주택을 판정한다. 밑줄이요.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에요. 근데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죠. 그래서 이렇게 원칙이 이렇고요.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택의 경우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 고가주택을 판정한다. 밑줄이요. 여러분, 다가구 주택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얘가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 하나의 단위로 팔면 하나의 단위로, 전체가 실거래가의 9억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가구택을 하나의 단위로 팔면 전체가 실거래가액으로 12억 초과하는지로 따집니다. 됐고요,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226페이지 넘어가니까 또 수정할 게 있어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요. 오늘은 양도차익 계산은 심화과정에 배우는 건데 숫자만 좀 고치고 가려고요. 226페이지 양가로 2번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내용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 실제로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의 9억을 얼마로 또 고쳐요? 12억으로 고칩니다. 12억 초과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읽어볼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땡땡 밑줄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충족 시에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이 12억 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경우에 안분을 통해서 9억을 또 뭐로 고쳐요? 12억으로 고칩니다. 12억 원까지는 일반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하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고가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 배제한다. 그래서 양도차익 전액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권 갖췄을 때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도 땡, 전액 과세도 땡이에요. 12억까지는 자 보세요. 실거래가액 1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가액 1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권 충족했을 때 12억 초과하면 비과세권을 갖췄어도 과세입니다. 그런데 12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12억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해서요.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땡. 고가주택은 과세입니다.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땡입니다. 전액 과세도 아니고 전액 비과세도 아니에요.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전체 양도차익에서 비과세되는 12억까지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하는 계산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계산. 근데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화과정에서. 일단 오늘은 고가주택의 개정된 내용만 확실하게 숙지합니다.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도 아니고 전액 과세도 아니고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은 과세한다는 거. 요 개념 정도를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양도차익과 장기보유경제 계산식에서도 동그라미 기억번에서 B번에 보니까 총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감에서 9억으로 되는데 얼마로 고쳐요? 12억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예제 문제는 아예 X해 버리세요. 자, 나중에 제가 이 개정된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맞춰서 계산 사례를 다시 제가 구성한 사례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화 과정에서 문제로 보게 될 거고요. 지금 이거는
계산이 안 맞아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X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X고. 예제 문제 풀지 마시고요. 자, 이래서 개정된 내용 수정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그리고 227페이지 겸용주택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개정된 내용을 한 가지만 짚어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겸용주택의 겸용주택의 의의를 보세요. 겸용주택이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을 말하는데, 겸용주택의 처리 방법이요. 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클 때요. 건물 면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에, 자, 여기 주택 이해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밑줄 짝이요. 그래서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 면적이 클 때는 전부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하는 겸용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고쳐요? 12억 원 고칩니다. 또 12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보다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밑줄 짝이요. 그리고 별 표시합니다. 요게 올해 2022년 개정세법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보세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면, 자, 여기 보세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부 주택으로 봐서 전부 비과세예요. 근데 다만 얘가 고가주택이다. 실거래가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자, 보세요. 고가주택일 때는 고가주택일 때, 실지거래가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주택 면적이 커도 전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자, 60제곱미터만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40제곱미터는 과세예요. 자,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고가주택일 때는 이렇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 부분만 비과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올해부터 이제 여태까지는 겸용주택 같은 거요, 상가주택 갖고 계셨던 분들이, 상가주택 갖고 계셨던 분들이 1층 상가, 2층 주거, 3층 주거면 주거 면적이 크니까 이 겸용주택을 팔 때 전부 비과세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거 면적은 비과세인데 상가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안 냈다가 갑자기 세금을 내게 된 경우가 생긴 거죠. 올해부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가주택 같은 게 대부분 요즘 뭐 실거래가로 12억 안 넘는 상가주택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비과세 됐었는데 전부 주택으로 봐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과세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고가주택일 때는 주거부만 주택으로 봐서 주거 면적은 비과세, 상가 면적은 과세입니다. 자, 근데 고가주택이 아닐 때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내용을 그 옆에다가 딱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숙지하시면 돼요. 2022년 개정세법까지. 자, 이렇게 해서 숙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이나 이런 것까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은 나중에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까지 계산하는 거 연습 나중에 우리가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일 중요한 내용들만 딱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겸용주택 구분 핵심 그 표 있잖아요. 이 표에다가 별 표시랍니다. 자, 그리고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건물 부분만 보니까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고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보다 작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암기는 어떻게 하느냐? 위에 있는 부등호를 잘 보시고 아래에 있는 부등호를 보시면 겸용주택 판정이요. 위에 있는 부등호, 아래에 있는 부등호를 보시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에요. 자,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 자, 그래서 암기 어떻게 하느냐? 양도세 겸용주택.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요. 예? 자, 방역 때문에 여러분들 소리치는, 이거는 진짜 소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역에 어긋나니까 소리치라고 하진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하셨죠? 사람 없는 데서 딱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근데 다만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인데 다만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예외가 있다고요?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 실거래가 10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뭐라고요?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분만 주택. 요거 주의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별 표시해놓고 토지에 대한 비과세 면적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그리고 228페이지 이 문제도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다 하게 됩니다. 심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만 틀을 잡고 가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229페이지 다음 주에 마지막이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자 여기부터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부터 봅니다. 229페이지부터요. 자, 오늘 228페이지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복습도 오늘 좀 늦기 시작하는 바람에 복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 남도의 어느 마을에는 산수유와 동백꽃이 피고 있겠죠 여러분들. 오늘 비록 힘겨워도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렇게 봄이 오고 꽃도 피고 좋은 날이 봄날처럼 올 거라 믿고 제가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저희보다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음력 1월 25일 음력 생일인데 지난번에 양력 생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 주민등록 되어 있는 양력 생일로 해가지고 모르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축하 전화 왔는데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 생일은 음력 1월 25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양력으로 해야지 음력으로 해가지고 음력 1월 25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날 제 생일날 여러분이 수업을 빠지면 되는데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생일 뭐 축하에 다른 것은 금품을 받지는 않고 다른 건 뭐냐면 여러분이 수업에 참석해서 열심히 열공해 주는 게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